안녕하세요. 영화 읽어주는 채플린입니다. 오늘은 빠삐용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감독은 프랭클린 제이 샤프너고요. 빠삐용 역의 스티브 맥퀸, 드가 역에는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맡았었죠. 이 영화는 정말 감동적이었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이나 저나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두 번, 세 번 봐도 정말 재미있죠. 당시 1,400만 달러라는 큰 돈으로 제작비가 들었어요. 1973년이었죠. 프랭클린 제이 샤프너는 이 제작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감독 자리를 걸고 콜롬비아 트라이스타 픽처스 간부들을 설득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5,326만 달러의 흥행을 거둬들여서 크게 돈을 벌었죠. 자, 한국에서는 1974년 9월 7일에 빠삐온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해서 당시 서울 관객 34만 3천 명이라는 대박을 거둬들였습니다. 1990년 9월에 다시 재개봉을 했었지요. 예, 영화의 주된 볼거리는 호프먼과 맥퀸의 열연으로 이 명배우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엄두가 날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연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의지에 관한 영화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필수 요소의 영화가 되었지요. 참고로 빠삐용은요, 주인공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으로 몸에 있는 나비 문신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었죠. 주인공의 본명은 영화에서 실제로 불리지는 않지만 독방문에 붙어있는 태그로 알 수 있습니다. 앙리 샤르에르, 즉 실제 모델인 원작자의 이름이고, 이것이 재미가 있었던 게 실화였다는 겁니다. 자, 원작에 대해서 살펴보죠. 앙리 샤르에르는 1906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의 자전적 소설인 빠삐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원작 소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다가 살을 조금 더 보태서 각색을 했기 때문에 영화가 가능했던 것이죠. 자신이 살인 누명을 쓴 것부터 시작해서 1931년부터 45년까지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샤리에르가 프랑스령 기아나의 악명 높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탈출한 것은 공식 기록상으로도 사실입니다. 죄수들의 얘기를 조합해서 영화화했다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샤르에르가 감옥 간수의 딸을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구출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기록에 따르면 한 아이가 한 죄수에 의해서 구출된 적이 있으나 그 죄수는 그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어서 결국 죽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절도죄로 10년형을 받고 프랑스령 기아나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을 영화화한 것이죠. 이 소설의 속편격인 방코, BANCO입니다. 방코에서 언급하는 바에 따르면 샤르에르는 20세 때 파리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던 당시 검사가 단지 그가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를 했고 그 때문에 살인죄로 감옥에 간 것으로 나옵니다. 자, 앙리 샤르에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는 1906년 남부 프랑스 교사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10살의 모친을 여의고 고아가 되었고요. 1925년에 프랑스 해군에 입대해서 3년간 복무했는데 이 시기 가슴에 나비 문신을 했었습니다. 예, 영화에 나오는 거죠. 1927년 파리에 정착해서 삼류 건달 생활을 하면서 좀도둑과 금고토리범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1933년 프랑스 서북부의 구치소에서 출발해서 배에 태워져서 프랑스령 기아나로 보내진 사실이 있습니다. 앙리 샤르에르는 배 안에서 전직 은행가인 위조범 루이 드가와 친구가 되어 드가가 용기 안에 돈을 넣고 항문 속에 숨겨놓은 것을 다른 죄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프랑스령 기아나의 감옥에서 샤르에르는 조안 클루지오와 앙드레 마트로드라는 두 명의 동료 죄수를 만나게 되지요. 세 명은 1933년 작은 보트를 이용해서 생로랑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5주 이상 거의 무려 2,000마일을 항해를 해서 콜롬비아 북부 리오아카 근처에 도달하지만 콜롬비아 경찰에 잡혀서 재수감됩니다. 하지만 어느 비바람이 몰아친 날 밤에 사리에르는 홀로 다시 곳을 탈출하는 데 성공해서 콜롬비아 북부의 구아지라 반도에 도착해서 해변에서 진주 채취를 주업으로 하는 부족에게 받아들여져서 같이 지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곳에서 2명의 부족 여성과 결혼도 하고 아내들이 동시에 임신까지 하는 천국같이 행복한 생활을 보내지만 몇 달 후 샤르에르는 무고한 자신을 모함한 자들의 복수를 위해서 다시 움직여야겠다고 결심을 하고요. 부족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샤르에르는 이 결정 나중에 매우 후회했다고 뒤에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자기 스스로 고통을 찾았으니까요. 곧 체포돼서 콜롬비아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클루지오와 마투레트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엔 다시 프랑스령 기아나로 되돌려 보내지고요.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요. 그리고 독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독방 생활을 무려 7년이나 더 하게 되는데 또 탈옥을 하지만 전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마의 섬이라는 악명 높은 감옥섬에 갇힌 후에 1941년 샤르에르는 이 섬의 높은 절벽에서 던진 코코넛 주머니들을 7번째 파도마다 강력한 해류의 힘을 받아서 육지 쪽으로 세게 떠내려 간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것입니다. 코코넛 주머니를 이용한 뗏목을 타고 또 다른 한 명의 죄수 실벤과 함께 악마의 섬 탈출을 시도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대단한 것이죠. 자, 프랑스령 기아나에 온 이후로는 8번째 만에 성공을 한 것이에요. 자, 8번을 탈출을 해서 성공을 한 것이니 대단하죠. 자, 며칠을 표류해서 육지에 도달하지만 실뱅은 퀵샌드에 빠져서 익사하고 맙니다. 여기서 샤르에르는 그곳에서 탈옥해서 움막을 짓고 지내던 퀵킥이란 자를 만나서 같이 보트를 사서 브리티시 기아나의 조지타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을 보낸 후에 또 다른 탈옥 죄수들과 함께 새 보트를 사서 브리티시 온두라스를 목적적으로 항해하다 사이클론을 만나서 베네수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베네수엘라 감옥에서 1년을 보낸 샤르에르는 1944년 석방돼서 베네수엘라에서 바텐더, 레스토랑 주인, 나이트클럽 매니저 등의 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1956년 베네수엘라 시민권도 얻게 되죠. 68년에 자전소설 빠삐용을 몇 달에 걸쳐서 출판을 하고 즉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글을 잘 써서 또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베스트셀러가 되니 참 인생 역전이 된 것이죠. 자, 스페인으로 거처를 옮기고 지내던 중에 1973년에 암으로 사망을 했고 그의 뜻에 따라서 프랑스의 자기 고향 마을에 묻혔습니다. 자, 영화에서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드가와 빠삐용이 이 기안한 곳에 도착해서 편한 보직을 배정받기 위해서 한 간수를 매수하지만 드가의 신분을 알아본 다른 간수가 드가와 빠삐용을 같이 킬로포티라는 노역장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빠삐용은 거기서 나비 상인을 매수해서 보트를 구입하기로 하지요. 드가는 탈출에는 원래 관심이 없었고요. 고국에서 아내와 변호사가 탄원을 해서 감형되기만을 기다렸으나 노역장에서의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에 동참하기로 한다. 드가는 돈이 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자신이 탈옥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이 꼬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느 날 빠삐용은 교도관에게 구타당하던 드가를 구하려고 간수에게 맞서다가 쫓기게 되고 얼떨결에 혼자서 탈출하게 되었는데요. 탈출을 도와주기로 했던 나비 수집가가 배신을 한 덕분에 또 감옥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빠삐용은 독방에서 오랫동안 있었고요. 독방에서 심지어는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그렇지만은 이분이 워낙 건강이 좋아서 다 회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바다를 보면서 자유를 꿈꾸게 됩니다.
몸이 나아지면서는 이 과정에 다른 재소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던 마튜레트는 젊은 재소자를 도와주고요. 이 인연으로 친하게 지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가와 마튜레트와 같이 2차 탈출을 시도하게 되죠. 예, 이렇게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인물의 내용을 그대로 또 각색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같이 탈출을 했던 드가와 마튜레트는 콜롬비아 도착을 했지만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또 잡혀버리고 맙니다. 근데요, 여기서 경찰을 죽이는 바람에 콜롬비아 경찰에 또 쫓기게 되죠. 예, 독방에서 이제 풀려난 다음에 마튜레트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빠삐용을 알아보고는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희미한 미소를 보이면서 자, 이젠 자유야 라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자, 악마의 섬으로 옮겨진 다음에는 드가와 반갑게 재회를 하면서 그가 마련한 가재 요리도 즐기게 되고, 드가는 아내와 변호사에게 배신당해서 이젠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나는 여기서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재미난 일이 있죠. 그의 아내가 자기의 탈출을 돕던, 석방을 돕던 그 변호사와 재혼을 하던 바람에 모든 게 망가져 버렸다고 합니다. 탈출해봐야 이젠 거지꼴이라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섬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스티브 맥퀸이죠. 예, 이 주인공은 야자 열매를 모아서 탈출에 필요한 식량도 미리 마련을 하고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 야자 열매를 모은 그 배를 가지고 던져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던 그 장면이 참 지금도 떠오릅니다. 대단한 추억의 명화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웃는지 우는지 모를 모호한 표정으로 빠삐용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 드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거기서 영화는 마치면서 나레이션이 나오게 되죠. 결국 빠삐용을 가둘 수 없었던, 이젠 폐허가 되어버린 프랑스령 기아나의 형무소를 비치며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자, 빠삐용은 운이 지지리도 없을 정도로 온갖 시련을 겪지만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성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방에서 처음에 2년, 나중에 5년을 지내면서도 독방에서 나오자마자 또 탈출을 계획하는 모습은 정말 이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돼서는 빠삐용은 찝찝해하면서도 그들과 또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을 했고요. 이 집념이 돋보이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영화에서 나올 때마다 관객들은 탄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화에서 고생하면서 했는데 참 분장도 잘했어요. 팍 늙어버리는 분장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원래부터 죄수였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영화의 그 촬영이나 분장이 대단한 그 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에 그 여담이 있어요. 자, 여담은 명작답게 패러디가 역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1996년 부광약품에서 나온 우리나라 바퀴벌레약 로치큐 광고에서 바퀴벌레가 없어져서 배고픔에 견디지 못하는 빠삐용의 모습이 광고에 나옵니다. 자, 방영된 지 오래된 광고인 광고로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없지만은, 자, 삐쩍 말라서 꼴은 그 빠삐용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벌레를 잡아먹고 간수가 이 장면을 보고 뭔가 생각하면서 어디론가 갑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빠삐용이 다시 벌레를 잡아먹으려 하자 그 벌레가 바퀴벌레약 통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꼴을 본 빠삐용이 맥 빠진 목소리로 로치큐 라며 환탄하는 내용. 자, 이것이 우리나라 부광약품 광고 선전에 빠삐용이 나왔었다는 여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버전은 또 제1기획에서 광고를 만들었던 것인데, 이 광고는 이제 컴퓨터로 개작을 해서 제작을 했었고요. 아시아 퍼시픽 광고제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스티브 맥퀸은 1962년 영화 대탈주에서 독일군 포로 수용소를 걸핏하면 도망쳐 나가는 상습 탈주 포로를 연기했었습니다. 탈주 전문가가 된 거죠. 자, 영화 마지막에 결국 독일군에게 잡혀서 독방행이 되면서도 또다시 탈주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게 되죠. 자, 이 영화는 제리 골드스미스가 맡은 주제 음악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 곡에 가사를 붙인 Free as the Wind라는 노래도 있죠.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나무 위키에 들어있는 글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마성의 BGM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46회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 후보에도 올랐었습니다. 자, 21세기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의 일부 장면이 재조명되었는데요. 빠삐용이 꿈속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재판이 바로 그것이죠. 빠삐용이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면서 행한 모든 탈주 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형량을 늘리는 결과로 돌아온 현실이에요. 얌전히 그냥 수감되어 있었다면 비록 누명을 썼을지라도 최초의 죄에 대한 죄값만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것이라는 자괴감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기서 빠삐용의 죄목이 참 재미있어요. 인생을 허비한 죄, 바로 빠삐용의 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주연으로 나왔던 스티브 맥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연들이 없었다면 이 영화는 그저 평범한 영화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1960년부터 70년대 약 10년간 할리우드를 풍미했던 명배우죠. 지금 기준으로 봐도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했고 외모도 아주 좋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일찍 죽었어요. 1980년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을 때의 나이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스티브 맥퀸은 서커스단에서 스턴트맨을 하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맥퀸이 태어난 후에 곧 이혼을 했어요. 자, 어머니의 직업이 여기서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어머니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매춘부 일을 계속을 했고요. 홀로 아들을 키울 형편이 못되자 일찌감치 친정에 맡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맥퀸은 외삼촌 밑에서 자라게 됐는데 이 외삼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회고를 합니다. 맥퀸은 후에 술 한잔을 하고 나면 나는 남자로서 모든 것을 외삼촌에게서 배웠다라고 수레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트레스가 어릴 때부터 많아서 그랬는지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선 마구 달리는 그런 속도감을 즐겼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는 새아버지를 맞았어요. 그때부터 새아버지하고 좌충우돌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스티브 퀸은 망나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세에 벌써 그는 길거리에서 몇몇 어린 그 건달들하고 어울리면서 도둑질도 했고 새아빠한테 욕지거리를 할 정도로 반건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소년원도 다녀왔고요. 자, 16살 때 소년원에 갔다가 나왔는데 갔다 나와서는 뭐 선원 생활도 했고요. 뭐 창녀촌에서 삐끼도 하고 무슨 벌목꾼 등 여러 잡다한 직업을 힘든 직업을 전전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미성년자인데 17살 때 미 합중국의 해병대로 입대했어요. 자, 해병대에 입대한 것 보면은 굉장히 그 체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군 생활 동안에 해병대 상관한테 대드는 등 말썽도 또 이때 많이 부리고 사고도 치고 그래서 1병으로 갔다가 2병으로 강등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엉망으로 군 생활을 했지만 훈련 중에 사고에서 해병전 후 5명의 목숨을 구해내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군 생활 후반부는 아주 잘 풀려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1952년에 뉴욕에서 연극 극단 생활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연기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무명 시절엔 연기만으로는 수입이 충분치가 않았기 때문에 오토바이 레이스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해서 상금으로 부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5년부터는 TV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게 스티브 맥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스티브 맥퀸의 얼굴을 보면 그다지 고생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영화 배우로서는 산전수전을 겪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1963년 라이프지는 스티브 맥퀸을 다음과 같은 칭찬으로 평했습니다. 잘난 체하는 캐그니, 텁텁한 보가트, 거칠게 다듬은 다이아몬드의 가필드를 겸비한 특수 배우라고 했습니다. 또 남자 중에 남자라고도 했었죠. 그의 영화들 중 하나도 그의 카레이싱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듯한 영화로서 스턴트 없이 위험한 장면들을 찍는 것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르망이었죠. 본래는 실제 르망 레이스에 드라이버로 참전하려고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여성 편력이 있어요. 결혼과 이혼을 또 밥 먹듯이 했고, 좀 더 나이 먹어서는 당시 잘 나가던 영화 제작자 로버트 에반스의 아내였던 당대 최고의 스타 엘리 맥그로를 잘 마무리 져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둘의 결혼은 얼마 가지도 못했죠. 또 세 번째 결혼도 또 했고요. 자, 그때쯤에는 타워링에 함께 출연했던 폴 뉴먼과 라이벌 구도를 하는 그런 양대 산맥의 배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영화를 찍을 때마다 출연 조건으로 대량의 물품을 공짜로 달라고 요구를 하는 배짱이 있었어요. 대개는 볼펜, 청바지, 일회용 면도기 같은 값싼 생필품이나 학용품 종류를 수십 상자씩 영화사에서 받아서 챙기곤 해서 저 인간이 왜 저러나 하는 궁금증을 주위에서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 배우가 이거를 받아서 소년원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갚아서 나중에 큰 칭찬을 받았었죠. 그리고 대성한 후에도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잊지 않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출연 작품으로는 유명한 황야의 7인도 있고요. 지옥의 영웅, 대탈주, 또 산 파블로, 네바다 스미스, 블리트, 이런 또 명작과 또 르망,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중에 히트를 친 타워링과 겟 어웨이 같은 것도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자, 안타깝지만 1978년 들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에 시달리고 1979년에는 유작인 더 헌터를 촬영받은 후 건강검진에서 성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악성 피종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배우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의 명복을 빌고, 그의 팬들이 지금까지도 그를 잊지 못하고 많은 그의 영화를 다시 살펴보는 그런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스틴 호프만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더스틴 호프만 역시 명배우 중에 명배우입니다. 더스틴 호프만 유대계 배우이고요. 1937년에 태어났으니까 스티비 맥퀸보다는 7살 정도 젊어요. 1955년 같은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산타모니카 시티의 대학에서 1년 만에 낙제를 했지만 같은 무렵에 연기 수업을 받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는 투시와 유명한 졸업, 미드나잇 카우보이 등에 출연해서 한 세대를 대표하는 명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놀라운 연기력의 소유자로 여장 남자 역을 맡은 투시와 특히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자페아 역을 맡은 레인마에서 보여준 놀라운 연기와 그의 다양한 연기폭은 그를 시대의 연기파 배우로 꼽기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미국인으로 치면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평범한 키이고 또 외모도 그렇게 잘생긴 편도 아닌데, 그는 연기 하나만큼은 정말 2등가라면 죽을 정도로 최고의 연기, 1위의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함께 일하기 어려운 배우로 또 정평이 나 있어요. 까다로웠나 봅니다. 투시의 시드니 폴락 감독은 내 인생을 그와 일하기 전인 9개월 전으로 만약에 돌려간다면 나는 오스카 후보도 반납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원래는 대부에서 마이클 콜레오네 역을 맡을 예정이었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1997년
영국 엠파이어 매거진이 선정한 더 탑 100 무비 스타즈 오브 올 타임에 41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우액 더독을 찍을 당시에는 베리 레빈슨 감독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을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80년 자 기억하시죠? 클레이머 대 클레이머. 1989년 레인맨으로 오스카 나무 주연상을 연거푸 수상을 했고요. 또 수많은 수상 경력을 가졌습니다. 자, 키는 168cm, 결혼은 2번은 했고요. 양자 1명을 포함해서 6아이를 잘 기르는 이제는 80대 할아버지가 되었죠. 자, 영화는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들으면서 잠을 잘 수 있게끔 해주도록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의 명화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쉬시면서 주무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들어서 읽어드릴 것입니다. 자, 채플린이 읽어주는 영화 이야기. 여러분들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